제가 처음에 이거를 기록을 했던 걸로 기억이 좀 중간에 안 됐나 보네. 예, 다시 켜놨으니까. 네. 그래서 EVM 자체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EVM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 여기 뭐 수업 중에 많은 분들이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할 텐데 오늘 중요한 부분 제가 좀 강조를 더 할게요. 그래서 EVM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스택의 기본한 구조를 가져요. 스택 머신은 일시적인 값을 보관하기 위해서 레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라는 스택을 사용하는 컴퓨터고요. 레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택이라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레스트 인, 퍼스트 아웃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면 뭐 엠프티 스택에서 푸시해서 계속 쌓이는 거 있잖아요. 레스트 인, 퍼스트 아웃에서 그럼 스택 구조로 되어 있고요. EVM에서 각각의 스택의 항목들의 사이즈는 256비트이며 스택은 최대 1024개의 항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VM에선 메모리를 가지고 있으며 아이템들은 워드 어드레스 형태의 바이트 배열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림과 같이 계속 쌓이는 부분에 되어 있고, 그래서 스택처럼 쌓이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라스트인이 퍼스트 아웃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메모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EVM은 스토리지를 가는데 메모리와 달리 스토리가 변하지 않고 시스템 스테이트의 일부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그런 EVM은 약간 저희가 전형적으로 객체 지향 언어랑 다르게 약간 좀 옛날로 따지면 C나 코볼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EVM은 프로그램 코드를 특별한 지신들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가상의 롬의 가별조로 저장이 된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EVM에 대한 부분을 아까 보여줬던 그림 이제 뭐 non-volatile區別성이 있고 볼라til이 있으면 EVM은 또한 자체 EVM 바이트 코드라는 자체 언어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아까 솔리디티가 약간 저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하이 레벨 언어였다면 이건 약간 로 레벨 언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솔리디티로 작성한 스마트 컨트랙을 EVM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여 EVM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되는 약간 기계어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EVM에서 아까 non 볼라타일에서 이제 롬 위에 코드가 있고 롬 코드가 있고 램 스트레스 때 아까 어드레스가 있었죠.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각각 매핑되는 게 보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볼라타일한 부분에선 스택 구조로 있죠. 스택과 아구멘트 메모리가 있어서 각각 그 해당하는 언어와 아구멘트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협동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EVM 자체가 이제 바이트 코드가 있는데 솔리디티가 컴파일 돼서 EVM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되는 바이트 코드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샘플이 있죠. 샘플은 이제 컨트랙 자체에 대한 그리팅에서 이렇게 뭐 스트링 그리팅에 이런 함수를 했을 때 펑션 그리트 이제 기능 함수가 이제 인사하는 함수가 있었죠.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그 전체 컴파일 됐을 때는 이렇게 현재 위에 이제 6060처럼 이제 바이트 코드가 되는 거고 바이트 코드가 전체 보이는 그린 것처럼 어셈블리처럼 약간 이제 그 오프 코드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컴파일 되고 이게 EVM 바이트 코드에서 돌아가는 오프 코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EVM의 동작 순서는 제가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긴 한데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랜잭션이 올바른 형식인지 확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다른 거는 수수료 계산, 트랜잭션 수수료를 계산해서 가스 리미트 곱하기 가스 프라이스에 대한 수수료를 계산하고 가스 지불 초기화 이 시점부터 트랜잭션에서 처리된 바이트만큼 특정량의 가스를 차감. 예를 들면 이제 오프 코드 중에서 뭐 스토리지를 쓴다, 에시큐션 거기서 이제 쿨크를 한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스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차감하고 트랜잭션 금액을 수신 계정으로 보낸 스마트 컨트랙도 2단계에서 실행됨. 통신 계정에서 트랜잭션 완료가 수 있을 만큼 가스 프라이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트랜잭션의 모든 변경 사항이 이제 롤백 되는 거죠. 롤백. 그러나 트랜잭션 수수료는 체류 결제액에 지불되고 환불되지 않음. 그래서 5번과 같은 이유로 다른 이유로 트랜잭션이 실패한 경우 통신 계정에서 가스 프라이스를 환불하고 채굴자가 사용된 가스와 관련된 비용은 채굴자에 전달된다. 그러니까 유지는 그러니까 가스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가스가 모자르면 시행이 안 되고 다 수수료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스에 대한 이슈가 맨날 나오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EVM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상위 레벨에서 그림을 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EOA가 있었죠. Externally Owned Account가 있었고, 그래서 그리고 CA가 컨트롤 어드레스가 EOA 어카운트가 있고 컨트롤 어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콜이 되는 거 따라서 이제 EOA가 CA를 호출하죠. 메시지 콜이 있고 또 CA가 또 다른 CA를 호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솔리드 코드가 아까 저희가 이제 뭐 아까 그리트라든지 마이 토큰 부분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솔리드 코드가 컴파일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믹스에서 이제 컴파일을 했을 때 그것들이 전체 관련된 바이트 코드, 그러니까 C에서 이제 바이트 코드가 나오죠. 바이트 코드가 아까 말씀 EVM 코드로 전환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가 되고 바이트 코드가 어디로? EVM 코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머신 스테이트에서 보면 프로그램 이제 EVM에서 아까 이제 EVM 그 바이트 코드가 돌아가는 머신 스테이트가 있죠. 그 머신에 대한 상태가 있는데 이것들이 전체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어베러블 가스가 있고 스택 메모리가 좀 있어요. 그 머신에 아까 EVM 올라가는 오프 코드 거기는 바이트 코드가 이제 이 위에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EVM 코드가 이제 어카운트에 대한 스토리지가 여기 안에 EVM이 지난번 질문 주셨던 것들이 이제 스토리지가 여기 위에 올라가고요. 프로그램 카운터라든지 어베러블 가스 이게 각각 머신 스테이트들이 여기 EVM 위에서 이렇게 좀 이런 구조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이런 구조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아까 계속 그 EOA에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오프 코드예요. 그래서 전체 그 오프 코드 자체가 뭐 푸시 뭐 공액 아까 어드레스 관련해서 푸시 1, 뭐 푸시 2, 뭐 마이스토어 콜 데이터 사이즈 이게 이제 어셈블리 뷰처럼 돼 있고 이제 이게 관련된 오프 코드 형태가 이제 이런 마치 옛날에 보면은 기계 같은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 올라간다? EVM 위에서 이렇게 전체 관련돼서 어디서 어디를 보내라, 어디서 스토리지에서 어떤 스토리지를 써라, 어떤 실행을 해라 그것들이 이제 이런 오프 코드 전체 어셈블리 언어처럼 나오신다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자 EVM 코드와 CA가 그 서로 이제 인터페이스하게 되고 그것들이 관련된 상태들에 대한 변화들도 이렇게 EVM 위에서 그 컨트랙트 머신 스테이트와 관련된 가스비와 이제 서로 삭정하면서 그것들이 연동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 얘기도 좀 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위에서 보면 디벨로퍼 컴퓨터에서 때는 솔리드 코드가 저쪽 보팅의 스마트 컨트롤가 있을 때 솔리드 컴파일을 해서 EVM 바이트 코드로 가고 바이트 코드가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에서 뭐 프롬 어디 가스를 얼마큼 쓰고 EVM 바이트 코드로 반환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서 로컬 이제 풀 로드 부분이 거기서 실행되고 나서 그 디플로이먼트 트랜지션 된다. 그래서 피어 풀 로드로 갔을 때는 그 마이닝 노드에서는 전체 이드리움 풀 로드에서 JSON RPC 대한 부분에서 클라이언트에서 이런 클라이언트 프로세스와 블록체인 DB라고 하죠. 보통 이게 EVM 바이트 코드가 올라가는 것들이서 블랙 555 부분들이 그 블럭이 생성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전체 EVM에 대한 위에는 디벨로퍼 컴퓨터에 대한 부분, 밑에는 전체 이더리움 풀로드, 로컬 노드와 연결되는 피어 풀로드가 마이닝 노드에서 올라가는 그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아주 상위 레벨에서 이제 뭐 약간 상위 레벨과 중간 레벨이에요. 그래서 전체 개발 관점에서 이게 약간 다른 뭐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이렇게가 좀 EVM을 상세하게 약간 좀 레벨로 봤을 때는 처음에 약간 좀 그림 색깔 많았던 그림들을 좀 덜 보셨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디벨로퍼 컴퓨터에서 되는 부분하고 그것들이 그러니까 로컬 플로우에서 트랜지션이 디플로이먼트 됐을 때 풀로드가 나중에 마이닝 노드 통해서 이들은 풀로드로 이제 매핑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 블록 555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그 상위 레벨 뭐 프로세스 내지는 약간 이제 아키텍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F 구성 요소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메타마스크가 있죠. 메타마스크가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어서 JSON RPC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마스크를 설치하실 건 이제 이건 크롬 익스텐션 지갑 원리시죠. 이제 여우 모양이 있는 게 이제 메타마스크 지갑인데 여러분들도 메타마스크가 얼마 전에 그 앱으로 나왔죠. 그래서 앱으로 나와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 크롬 익스텐션에서 여러분들이
그 설치를 하시면 처음에 이제 PC에서는 크롬 익스텐션으로 설치가 되진가 설치를 꼭 해보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이더리움 지갑이나 메타마스크 같은 이제 각각 원릿 클라이언트 단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이 클라이언트 단에서 HTML5, 뭐 자바스크립트, 웹3 자바스크립트에서 RPC 콜을 하죠. 그래서 RPC 콜을 하면 각각 이더리움 DApp에서는 각각의 이제 이런 RPC를 통해서 이제 EVM하고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 블록 하게 되면 블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블럭에 대한 것들이 생성되거나 호출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하나의 각각의 노드나 인스턴스들이 하나의 컴퓨터는 도는 거니까, 이게 EVM에서 다 서로 어떤 스마트 컨트롤이 호출되더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되는 부분들이, 여기서 보면 약간 인스턴스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 인스턴스처럼 이렇게 각각 여기는 세 명의 클라이언트들이 서로 이제 인스턴스들이 호출되고 호환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 D앱에 대한 꼭 D앱 구성 요소로 보면 아까에서 설명드렸 이걸 좀 다른 형태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D앱 UI가 있고 RPC 인터페이스가 웹3 뭐 자바스크립트나 자바가 있어요. 그 관련해서 버추얼 네트워크에서 또 이드럼 테스트넷이나 이제 실제 뭐 메인넷 EVM에서 컨트랙트 스테이트가 있고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가 나오고,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처음에 솔리디티가 나오는데, 솔리디티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 솔리디티가 뭐 트러플이라고 하는 이제 컨센서스 만든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노드.js 자바스크립트를 위해서 이제 웹3 뭐 노드.js나 뭐 웹 아까 말씀 클라이언트 단에서 있는 웹3 자바스크립트에서 표준화 되죠. 근데 그거는 어쨌든 위에서 보면 모양이 오른쪽에 상위에 보면 웹 앱이 있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그게 웹3 자바스크립트로 가거나 스마트 컨트롤에서 뭐 트러플로 가거나, 어쨌든 웹3 자바스크립트가 RPC RPC 레벨에서 RPC라는 표준을 통해서 움직인다. 근데 그거는 EVM 위에서 올라가고, EVM에서 메인 블럭, 뭐 테스트 블럭, 뭐 프라이빗 블럭에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타마스크에서 나중에 연동될 때 보통은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하죠. 테스팅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스비를 미리 내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펑션 자체를 EVM에서 실행시키는데 뭐 프라이빗 블록체인, 테스트 블록체인, 메인 블록체인에서 올려갈 수 있다. 그것들이 여기서 보면 여기 그림에 뭐 솔리디티가 어디로 간다? 이제 이더리움의 EVM, 컨트랙트 스테이트,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로 인해서 어디서 실행된다? EVM에서 돌아간다. 그래서 보면 이더리움 그 네모칸 하나에 EVM 박스가 있었고, 옆에 박스에 컨트랙트 스테이트가 있죠. 아까 컨트랙트 스테이트고 컨트랙트 바이트 코드가 그 EVM 위에서 돌아가는 바이트 코드가 솔리디티가 컴파일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을까? 처음에 이제 이런 구성 요소에 대한 메커니즘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처음에는 그것들 소스 코드 레벨이면 정신이 없으세요. 이걸 뭐 어디 ABI 코피하고 컨트랙트 이걸 소스 코드 레벨에서 복사해서 붙이기 바쁘실 텐데, 일단 이게 어디 레벨에서 이거를 봐야 되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게, 이런 구성 요소를 아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 걸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뭐 D앱에 대한 구성 요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블록체인에서 돌아서 메시지가 돌아가는데 다 이제 자바 뭐 EVM이 다 공통적으로 있죠. EVM에서 뭐 스웜 위스퍼는 관련된 뭐 메시지 처리나 이제 파일 처리하는 부분이 관련돼서 로컬 스토어에서 유저가 아까 HTML 자바스크립트, 웹3 자바스크립트를 했을 때 EVM하고 통신하죠. 그래서 EVM을 통해서 같은 블록체인을 하나의 큰 컴퓨터처럼 버추얼 머신 통해서 실행시키고, 그래서 동일한 값을 받는다. 요런 게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성 요소가 보면 이제 이들은 D앱 에코시스템으로 보면 여러 가지 뭐 트러플 데벨로퍼가 있죠. 트러플 데벨로퍼는 뭐 npm 노드 npm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서 트러플 콘솔에서 웹3로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고, 뭐 게일은 디벨로퍼는 npm에서 더커는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게스나 이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있으면 거기서 게스 콘솔 통해서 웹3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여기 이더리움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었고,
그거는 게스가 쭉 있죠. 그래서 게스 메타마스크 있고 게스가 있었죠. 그리고 밑에 보면 스웜 네트워크, 휘스퍼, EVM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아키텍처를 보면은 EVM, 휘스퍼, 스웜 네트워크 위에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는 게스, 고이드럼이 있고 어떤 거는 고이드럼 메타마스크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트러플도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같이 이제 공유할 건데 트러플에서는 아마 표준처럼 컨센서스가 이제 그 스마트 컨트랙트 자체를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마치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트러플로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디벨로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게스를 여러분들이 게스 설치하셨잖아요. 게스 콘솔에서 웹3로 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뭐 해피 유저, 유저, 어드밴스 유저, 데스크탑 유저에서 각각에 보면 해피 유저는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리액트에서 프론트엔드에서 그래프 SQL이나 웹3 자바스크립트를 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이제 클라우드 서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거 자체도 그냥 직접 이 유저는 그냥 그러니까 클라우드 레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이더리움을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게스로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 일반 유저에서는 뭐 브라우저와 자바스크립트 그 커스텀 파서하고 웹3 자바스크립트에서 흔히 말하는 REST API를 통해서 이제 노드.js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 어드밴스 유저는 뭐 그냥 브라우저에서 그 크롬 익스텐션이 메타마스크에서 뭐 페리티에서 그냥 게스 메타마스크로 가는 경우가 있고 데스크탑 유저에서는 미스트 브라우저에서 게스로 해서 뭐 쿠리움이라고 하는 것을 게스로 가는 부분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가 되게 다양해요. 구성 요소가 많아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바스를 쓰는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 통해서 가는 거죠. 그가 클라우드 서버 위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이더리움에 대한 것들을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즘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해피 유저 뭐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구성 요소와 경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선 여러분들 뭐 갖고 계시는 역할 아니면 관심도에 따라서 따로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EVM 이더리움 아키텍처를 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예. 이더리움 아키텍처에서는 자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SDK이고 웹3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웹3는 J는 자바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to 어드레스에서 이제 전체 데이터 EVM 바이트 코드 전체적인 뭐 밸류를 얼마큼 보고 넌스 이제 트랜지션 아까 저희가 맨날 배웠던 그 이더리움에 대한 헤더 부분이 있었죠. 근데 그런 트랜지션에 대한 것들을 SDK 통해서 JSON, RPC API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더리움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된다? 커넥트 턴 네트워크 어떤 걸 활용해서 전체 이미 활용되어 있는 부스트레스 노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이게 SDK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자바로 하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전 클라이언트에 대한 부분들은 뭐 C++이나 뭐 파이썬 자바로 이제 구현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EVM 아까 말씀드린 뭐 EVM 올라가는 뭐 전체 제니시스 블럭부터 쭉 연결되어 있는 이제 블럭을 이제 도식화 시킨 거고요. 그래서 컨트랙 바이트 코드가 아까 솔리티에서 이제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게 표현이 스토어 체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오브 블럭이 있고 그 스테이트 데이터, 그러니까 상태에 대한 부분들이 스테이트에 대한 트랜지션에 대한 비포 값과 애프터 값이 다 있는. 그래서 저기 데이터 디렉터리 자체가 이더리움에 있고 저기 하나의 큰 레벨 DB처럼 월드 스테이트 DB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월드 스테이트에 대한 DB, 스토어 체인 데이터가 이제 레벨 DB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것들이 컨트롤 바이트 코드가 돼서 EVM에서 실행된다. 그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모든 every node run the 이더리움 execution environment 아까 말씀드린 EVM에서 똑같이 모든 노드가 하나로 이제 실행되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mining is based on POW. 현재는 2.0에서 POS로 바뀌고 있지만 캐스퍼 말씀드렸죠. 이제 POW 형태로 일단 마이닝이 되는 거고 노드가 블럭을 받았을 때 EVM run all transactions specified in the block. 블럭에서 이제 EVM이 실행된다. 그래서 그리고 result in redundant execution makes them expensive.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것들의 거기서 가스비가 나온다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되는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키텍처는 이렇게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에서 JSON RPC로 호출됐을 때 블록체인이 생성이 되고 그 레벨 DB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드럼 노드는 네트워크에서는 EVM이라는 성격에서 하나의 큰 동일하게 실행될 수 있다. 그걸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거 좀 중요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레이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네트워크 레이어는 노드 디스커버리, 인포메이션에 대한 부분이 있고 컨센서스 레이어는 POW, 이제 POS는 이제 중간 단계죠.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고 데이터 레이어는 트랜잭션, 블록, 이벤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어카운트가 있겠죠. 뭐 EOA가 됐든 CA 된 게 있고 거기서 스마트 컨트랙이 EVM으로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러니까 네트워크 레이어, 컨센서스 레이어, 데이터 레이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보면 되고 이것들이 어떤 환경에서는 이제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암호화 쪽이 뭐 데이터베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약간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팅에서 분류했을 때 이렇게 전체적인 네트워크 레이어가 이제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고 컨센서스 레이어는 이제 암호화 기법으로 되는 거고 데이터 레이어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처럼 쓰는 거고 어플리케이션은 UI 관점 이렇게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드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단순히 그냥 토큰만 정성되는 그림 비전을 가졌던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정말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큰 비전을 갖고 움직였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 정리했던 그림들은 전에 있었던 앞에서 그렸던 그림들을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저도 지난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아키텍처가 있어. EA는 그러니까 스펙만 있어요. 그래서 구현되는 게 보면 여기서도 보면 녹색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여기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이제 이게 보라색 부분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인데 그거는 구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토콜에서는 이제 데브 P2P가 있고 이제 엔터프라이즈 P2P에 대해서는 구현을 해야 되고 코어 블록체인이 있죠. 코어 블록체인 컨센서스는 이제 뭐 당연히 퍼블릭 노란색은 퍼블릭 컨센서스가 있고 프랩 컨센서스가 있고 저희 실행된 부분은 우리가 배웠던 EVM이 여기죠. EVM에서 싱크하고 그래서 컨트랙에 대한 부분에 그 전체 테스트에 대한 에시큐션이 있고 스토리지 레저는 온체인이 있고 온체인에 스토리지가 있죠. 그리고 오프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온체인과 오프체인들이 같이 병행할 거고 이제 그것들이 온체인은 이제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은 약간 엔터프라이즈 성격이니까 온체인이 약간 프라이빗 스테이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버시나 스케일링 쪽에 대한 것들을 보면 프라이버시는 온체인에 있고 프라이빗 트랜잭션 그러니까 오프체인 쪽이 있죠. 이거는 이제 어차피 엔터프라이즈 쪽이니까 보라색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스케일링에 대한 확장성은 온체인 레이어 2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온도나 요즘 회사들이 많이 하는 레이어 2가 있죠. 이제 그런 매핑되는 게 메인 체인이 있고 레이어 2로의 확장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오프체인에 대한 건 컴퓨터가 있고 온체인은 레이어 2 기술들이 이제 프라이버시 스케일링 부분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쓰려면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블록체인 올라가면 엔터프라이즈는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방적해서 이런 스케일링 기술, 프라이버시 기술들 쓰이게 되는 거고요. 툴 부분을 보면 툴은 이제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는 JSON RPC 아까 배웠죠.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은 온테이션 RPC가 있고 인터체인 부분은 다른 블록체인과 연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오라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블록체인 외부에 있는 그래서 오라클에 되어 있는 그래서 체인 링크나 외부 API에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인테그레이션에 대한 라이브러리들 여러 가지 뭐 통합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뭐 여러 가지 뭐 전체 서비스 ESB나 다른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는 혼자만 쓰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기존 리거시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 전체적인 퍼미션에 대한 퍼미션 부분하고 크레달에 대해서 원릿 이제 이더리움은 원릿이 많이 있죠. 마이 이더 원릿이나 키 매니지먼트가 있고 엔터프라이즈에서는 뭐 하드웨어 시큐어 모듈이나 퍼미션이나 오덴티케이션은 이제 따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일반 어플리케이션은 뭐 스마트 컨트랙 랭귀지로 있는 게 있고 되게 인프라 컨트랙에 대한 부분 스탠다드 아이덴티티라든지 뭐 롤 베이스드
뭐 액세스 컨트롤이라든지 네트워크 거버넌스,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엔터프라이즈 쪽에선 또 뭐 비슷한데 이것도 그냥 관련돼서 어플리케이션 레이에서는 포멀 베리피케이션이라든지 토큰 스탠다드,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거는 엔터프라이즈도 거의 똑같게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또 같이 쓰신다고 보면 돼. 어플리케이션 레이에서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가 이게 한자로 요약돼 있지만 되게 좀 의미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왼쪽에 녹색은 퍼블릭 이더리움이고, 보라색은 아직은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이니까 저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뭐 쿼럼도 이제 재밌게 또 다 인수됐죠. 하이퍼레저 배수도 이제 EA 스펙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팬던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하나씩 움직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연구는 더 많은 자원, 노드, 코어 컴퓨팅 파워를 투입하더라도 트랜지션의 처리 속도는 증가되는 문제, 자원은 높아지는데 TPS는 올라가지 않는. 그래서 트랜지션 대기 시간이 증가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이걸 써야 되나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확장성에 대한 문제 두 가지 요인, 블록 생성 속도와 블록 크기 제한이 있고 병렬성의 부재가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한 해 트랜지션 모든 노드가 동시 중복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플로드 검증을 통해 50% 공격을 방어하고 네트워크 보안을 높이기 위해 현재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연구들이 이제 엉클블록 발생량이라든지 블록체인 안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블록체인 속도가 떨어졌을 때 엉클블록 발생이 높아지고 블록체인 안정성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뭐 블록 크기가 높아지고 가스 리미트 높아졌을 때 엉클블록 발생이 높아지고 정성 데이터가 커져서 블록체인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큰 마이닝풀이 독점되고 중화가 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 자체도 전체적인 이런 채굴자는 아무래도 중국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약간 독점화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들을 뭐 포스 샤딩을 통한 온체인 솔루션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샤딩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약간 뭐 호리존털 파티셔닝 그런 부분, 플라즈마, 라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오프체인 솔루션들에 있어서 뭐 레이어 2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좀 이들은 2.0과 더불어 많은 솔루션들이 나오려고 합니다. 솔직히 뭐 아까 POS 부분이 있죠. 해당 코인을 많이 보유한 만큼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높아지는 것들이 있고요. 코인 지분에 대해서 무작위한 각각 코인의 보유 기간 값들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블록 생성에 대한 검증 권한을 부여해서 다음 검증자들이 차례로 다음 블록을 제안하고 투표하며 투표 가중치는 보유량 때 여기서 가중치 레이팅 자체가 약간 보유량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 부여 및 투표 방식은 각각 합의가 다름. 그래서 장점이 뭐 당연히 적은 전력 소모량이 되죠. 그래서 코인을 보유한 지갑만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참여 가능하고 높은 전력 소비가 없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즉 새로운 코인을 많이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분 및 보유 기간에 따르므로 채굴 독점 문제에서 벗어나고요. 51% 문제에 벗어난 폰도 안전하고, 단점은 뭐 안정성에 대한 건 아직은 검증이 덜 됐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일부 또 거꾸로 일부 또 지분이 큰 노드에 대한 독점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실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들이나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관련돼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뭐 컨sen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돼서 지금 뭐 POAI라든지 POA, 디포스, PBFT 그런 건 몇 번 많이 들었죠. 근데 펀더미트 이제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드럼 연구에선 뭐 스웜은 전적인 분산 스토리지 플랫폼이자 콘텐츠 배포 서비스고요. 이더리움 웹3 스택의 이제 기본 계층 서비스로서 스토리지 및 패키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배웠던 스토리지 내용에 나왔던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요 목표는 DF 코드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주요 목표들은 DF 코드, 데이터 및 블록체인 상태의 데이터성 분산된 저장소를 제공하는 게 스웜에 대한 스토리지 부분이 있고,
뭐 분산형 서비스 갱들을 믿는 기본 계층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노드 간 메시징 처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연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남아 있고요. 이제 솔직히 IPFS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 기존의 HTTP 웹을 보완하는 새로운 분산 파일 시스템인데요. 요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핫한 주제 중에 하나죠. 왜냐면 스토리지가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또 노드들의 P2P 통신을 더 빠르고 안전한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HTTP 웹과는 달리 대형 서버를 의존하지 않아 몇몇 노드 간 연결 끊어지더라도 네트워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요. 파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뭐 중복 저장을 피해 중복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IPFS 업로드된 파일은 정원이 기록되는 부분이고요. 파일의 해시 코드를 이용해서 어디서든 로드가 가능하고 시더들이 없어질 경우 대비해서 해시 코드를 보관하는 유저에게 파일 코드에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플러스 스토리지는 아까 스토리지가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가스가 많은데 이거를 IPFS 퍼블릭 분산 파일 시스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주제들을 이번에 예타에서도 큰 주제로 알고 있는데 넘어야 될 산이 많은 주제 중에 하나고요. 이들은 뭐 플라즈마는 모든 블록체인 물론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 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해서 별도의 체인, 차일드 체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이 필요한 최소한의 네트워크만 메인 체인과 동기화. 이거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온더가 이걸 참 많이 연구를 많이 해서 나중에 혹시 요 플라즈마에 대한 것들 상세한 것들을 원하시면 온더 사이트에서 지금 이제 동영상이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 자료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렇게 DAB 뭐 메인 체인이 있고 최종 상태의 무결성에 대한 기록에 대한 검증 표현이 기록되고요. 그 각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즈마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네, 잠깐 뭐 얘기할 게 있어서 이렇게 플라즈마에 대한 부분을 맞춰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들은 차일드 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머클트리를 하는 부분에서 뭐 최종 머클 루트만 해라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이제 블록체인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새로운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더리움 2.0에 이어서 이렇게 많이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피스퍼는 이제 P2P에서 메시지 정성 프로토콜에 대한 패키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관련돼서는 패키지들이 좀 공유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 일일이 다 알려드리면 좋지만 저도 이제 같이 연구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위스퍼가 이더리움 내에서 P2P 네트워크를 사용한 메시지 정성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거의 관련된 실제 상세 내용들은 따로 이제 이것도 메시징 프로토콜 하는 부분, 아까 스토리지 처리하는 뭐 수엄, 위스퍼 요것들도 이제 처음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스토리지나 패키지 안에 그런 것들 소스 코드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능을 한다까지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 장은 이더리움 연구 계속으로 해서 이더리움 연구는 이제 이거는 뭐 아까 저희가 몇 번 얘기했던 캐스퍼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캐스퍼가 피어스레는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더리움 연구에서 이제 전체 라이팅 네트워크이죠. 오프체인이라서 온체인 오프체인이 있었죠. 그래서 이거 대표적인 회사는 체인링크가 이제 외부 오라클 오프체인 API들이 있는데 나중에 혹시 엔터프라이즈 하는 분들은 혹시 체인링크를 한번
보시면은 또 참조할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체인링크 요즘에 오라클 API 때문에 많이 보고 있는 채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저희가 유명한 트릴레마, 확장성, 시큐리티,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없고 이것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세 가지를 다 만족하기는 어렵죠. 근데 그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가고 확정된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스트 프로토콜은 약자가 그리드 헤비스트 옵저드 스텝3인데 이거는 이제 제일 무거운 비트코인이 가장 긴 체인, 롱기스 체인 역할이었다면 이더리움은 고스트 프로토콜, 그래서 가장 무거운 체인이서 이더리움에서도 다른 블록체인처럼 포크가 발생한다. 이때 어떤 패스가 가장 유효한지가 선택하여 여러 체인들이 생겨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고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이게 포크가 일어나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장 긴 체인, 이더리움은 고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무거운 가장 헤비스트하다는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에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건 가장 약간 블록 넘버가 길어지고 이제 디피컬트가 있는데 가장 무겁다는 개념들에 대한 그런 알고리즘이 적용이 됩니다. 고스트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이고, 고스트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들은 헤비스트 체인이 연결되는 그 포크 되는데 가장 어떤 게 가장 무거운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 레이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롱기스트에서 이제 그게 보면 똑같은 7개지만 이 더 무겁게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좀 긴 부분하고 더 엉클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드하다는 그 무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롱 레인지 어택들도 있고요. 자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고스트 프로토콜 부분에서 가장 이제 그 이더리움 아까 비트코인은 롱기스트 체인, 이더리움은 이제 고스트 프로토콜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좀 네트워크가 좀 불안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실제 자료들은 제가 동영상 자료도 올려놓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자료도 미리 올려놨으니까 좀 계속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단톡방을 통해서 오늘은 뭐 언제든지 뭐 저희 현재 있는 질문도 좋고 이제 블록체인 전반에 대한 어떤 뭐 질문들이 있으면 집단 지성도 활용하고 저도 최대한 뭐 답변을 바로바로 못 드릴 수 있는데 관련돼서도 여러분들 의견도 최대한 모으고 제가 정리한 차원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당분간 제가 6시에 계속 이렇게 강의할게요. 온라인으로 하는 실시간 하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을 때만 제가 VOD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하게 없잖아 약간 진행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은 전체 EVM에 대한 부분하고 이들은 아키텍처 상세를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수업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실습 부분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